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얼마 전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각 지자체장들의 그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자치단체장들의 중간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발표 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는 공약 이행 완료도에서 47.41%를 받아 전국의 모든 단체장들 중 서울, 광주, 경기, 제주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37.18%라고 하니까 이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 비율도 51.2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반면 허태정 대전시장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허 시장은 총 109개의 공약 사업을 내걸었는데요. 이 중 완료된 것이 7건이고 23건이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약 완료 이행률이 고작 27.52%에 그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약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허 시장이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총 3조 9,951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난해 말까지 대전시가 확보한 재정은 총 1조 510억 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6.31%밖에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인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허 시장이 내건 대표 공약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건립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조성 사업에 약 1조 1천억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 확보된 예산은 아직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절반의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관련 예산도 확보하고 또 사업도 수행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임기 초반부터 4차 산업특별시나 대전 방문회, 베이스볼 드림파크, 둔산 센트럴파크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대전시가 그동안 보여준 실적을 보면요. 그 거창했던 선포식이나 홍보에 비해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실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거창한 것도 좋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그 거창한 것들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전시의 무관심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적으로도 아주 희귀한 대한민국의 근대 문화유산들, 지하주차장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100년 전통의 유성 전통시장. 콘텐츠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엮어내느냐 역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수처리 시설이나 공원 보존을 위한 그런 예산은 돈이 없어서 민간에 위탁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상한 공원 짓는다고 할 때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고, 그런데 관련 예산 확보 실적은 저조하고 정말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까지 가서 얻어온 영감으로 어떤 4차 산업혁명 특별시에 걸맞는 게 나올지, 미국 메이저리그 명문 구단들의 홈구장에 가서 얻어온 영감으로 어떤 명품 야구장이 탄생할지, 뉴욕 센트럴파크에 가서 얻은 영감으로 어떤 세계적인 도심 속 공원이 탄생할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대로라면 대전이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정 PD의 우픈 기대였습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요즘 뭔일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전 CBS 노컷 뉴스의 신서구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힘 드디어 첫 시즌 10에서 첫 합류를 하셨습니다. 기쁘시죠? 아주 예. 기쁩니다. 예, 제가 원래 사람을 잘 엮거든요. 엮이셨어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예, 이번 한 주, 그러니까 지난 한 주겠죠. 사실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좀 지역에서 주목해봐야 될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우선 세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네. 하나는 그 지역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27일부터 시행됐다는 점하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인데 태안에 중국 모터보트죠. 네. 그 미립국자들이 레저용 들어왔다는 모터보트. 사실 소식이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전역 쪽방촌이 새롭게 개선된다는 소식 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지역 인재가 이제 의무 채용되기 시작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그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네. 지역 인재 채용 범위도 대전, 충남 이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으로 광역화됐는데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충청권에서는 기존의 31개 기관에서 모두 51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의무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도시라고 하면은 그게 지정이 되면은 그 정부나 어떤 공공기관들이 그 지역 출신 대학의 인재들을 30% 의무로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예. 대전은 그동안 이제 그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근데 아직 그렇죠. 혁신도시로 지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전시와 함께 사실상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 이런 곳이 과거에는 대전 지역 출신의 대전 지역에 있는 대학 출신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도 그 30% 안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 주신 수자원공사를 비롯해서 철도공사나 조폐공사, 원자력연구원 등을 비롯해서 대전에 있는 그런 국가 공공기관들의 만약에 우리 대전에 있는 지역 인재들이 응시를 했다 그러면 전국에서 몰려 있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완전 경쟁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이번에는 별도의 그 채용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30% 안에서 우리 대전 지역 혹은 광역화됐으니까 대전뿐만 아니라 충남이나 세종, 충북에 있는 요 충청권 지역에 있는 인재들과만 경쟁을 벌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취업의 문이 30%면 엄청나게 큰 숫자니까 많이 확대됐다, 열렸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역 그 인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요즘 취업이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까 네. 지역에 있는 우리 인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이직 생각 없으세요 혹시? 우리 신석 기자님. 어떤 걸 잘 못 이직. 들었어요? 어떤 거? 이직하실 이직이요? 생각 없으세요? 이직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네. 저희 언제든지 제가 후배한테도 항상 네. 지금 후배들한테도 갈 때는 항상 1 플러스 1, 1 플러스 1으로 이렇게 저를 끼워서 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은 그 타 지역에 예. 있는 그 대학 출신자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지적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이번 이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 건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선은 완전 경쟁이겠죠. 공정한 경쟁이 당연히 최선인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의 완전 경쟁 체제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지역 인재가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됐다는 게 단순히 취직에서 떨어졌다라든지 탈락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인구가 유출이 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지역의 경제도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럴 어느 수밖에 정도의 없겠죠. 블록화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 왔었죠. 그래서 이 완전 경쟁이라는 자유주의적인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시각이 대두가 됐고 그런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라도 의무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국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또 예전에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더 나은 정책이다라는 어떤 그런 철학에서 비롯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위 말해 이제 지방대 출신이라고 하면 면접의 기회조차도 안 주는 이런 그렇죠. 사례들도 왕왕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그 차별 없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조금 그런 지적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혁신 도시라든지 그것들이 내내 다 같이 골고루 잘 살자라는
그런 가치에서 파생이 됐다는 점에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접근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그리고 뭐 30%고요. 나머지 70%는 여전히 완전 경쟁으로 공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우리 또 좋은 세상이니까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 아까 주셨던 그 뉴스는요, 태안에 이제 그 중국 분들이죠? 그 레저용 그렇죠. 보트를 타고 예.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국경이 뚫린 거잖아요. 그렇죠. 지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저 23일 오전 11시쯤에 충남 태안의 의향리 해변에서 6인승 모터보트가 발견됐습니다. 안에 뭐 중국 음식이라든지 이제 한국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제품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들이 이제 신고를 했는 건데요. 해서 이제 적발이 된 건데요. 이제 경찰이 이제 인근 CCTV를 보니까 6명의 사람들이 이 근처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후 이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목포로 이동한 점이 밝혀졌고 이들 가운데 일부가 검거가 됐습니다. 목포까지 조사 갔으면 꽤 결과 멀리 갔네요. 거기가 오히려 목포는 여기 그 태안에서는 뭐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면 멀지 않죠. 오히려 뭐 네.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이라든지 하고 뭐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 보니까 6명에서 또 6명이 아니다, 8명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악도 좀 예,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예, 검거된 사람을 이제 수사하다 보니 이제 그 미립국한 모터보트를 타고 미립국한 사람이 6명이 아니라 8명이다라는 이제 사실이 드러났는데 드러났고요.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경찰은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7명, 나머지 이제 미립국자들에 대한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뭐 국경이 뚫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예. 드렸는데 이 해안 경비는 담당이 해군인가요, 아니면 해경인가요? 해군입니다. 그러면 해군이 일단 국경 수비를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건 군대가 이 국경이 뚫린 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비 허술 이런 워딩이 아니라 이건 국경이 뚫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큰일이에요. 그 우리 휴전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전에 문고리 기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육군이 그건 담당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뭐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그런 국경 수비가 너무 좀 느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23일 날 모터보트가 발견이 됐지만 23일 날 넘어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그 이전에 이미 넘어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넘어온 이후에 그 발견되기까지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 주민들이 알아낸 거 문제가 아니에요? 크죠. 맞아요. 그것도 주민들이 알아낸 겁니다. 아이고 진짜 군대 기강이 해이하다 이런 얘기들 각종 사건 사고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국경 수비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 대전역 근처에 이제 쪽방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이제 그 새로운 개발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전역에서 딱 기차를 내려오시면 밖으로 나오시면 역사를 뒤로 하고 오른쪽에 그 조그만한 골목들이 좁다랗게 길게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성매매 밀집촌이 있었던 곳이긴 한데 쉬었다가 근데 지금도 지금은 이제 그 쪽방촌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요 쪽방촌이 철거가 되고 영구임대 아파트하고 행복주택 주상복합을 비롯해서 한 14,000세대의 아파트가 하고 상업시설이 거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계신데 또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뭐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가 170여 분께서 거기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임시 거주 공간을 대전시와 국토부가 마련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개발이 좀 주목받는 이유가 개발 방식 때문인데 예전에는 민영이든 공공이든 개발을 하게 되면 싼 값에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거나 수용한 뒤에 거기를 개발해서 비싼 값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원래 살고 계시던 분들이 그거에 부담돼서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거나 도시 밖으로 내몰리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주목받는 것은 이 쪽방촌에
공사를 한 뒤에 거기에 영구임대 아파트 250호가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쪽방촌 주민분들은 거기에 영구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 부담은 없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어려운 분들. 예,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한 평에서 두 평 그리고 월 임대료가 10만 원 안팎인데 새롭게 2024년에 입주하게 되는 공급되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많게는 5평 정도의 규모로 지어지고요. 네. 공급이 되고 월 임대료는 3만 원대 초반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크게는 5배가 넓어지지만 월 임대료는 지금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정말 더 저렴해지는 거죠. 소식이네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렇게 세입자들, 쪽방촌뿐만 아니라 세입자들, 원주민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개발 방식은 사실상 그동안 국내에는 없었었던 개발 방식이거든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게 국토부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이거는 박수 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박수 칠 만한 일이고, 대전시가 이게, 국토부에서 대전역 거기서 합시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전국에 5군데의 후보지가 있었거든요. 인천과 부산 두 곳과 대구와 대전 이렇게 5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전시가 이걸 유치한 겁니다. 그리고 대전시도 칭찬해 줄 법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지금 그 안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월 10만 원 정도를 내고 사셨는데 지금보다 훨씬 넓어진 그리고 값은 오히려 3분의 1 가격으로 새롭게 생기는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임시 거주 공간은 그동안에는 개발하다가 보면 다 허물어버리기 때문에 가 있을 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대전시와 국토부가 참 이것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해 줄 만한 것인데 쪽방촌 건너편에 아카데미 골목 그 인근에 오래된 숙박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숙 이런 거 많이 있죠. 네. 예, 맞아요. 왜 웃어요? 거기하고 장기 임대 계약을 맺기로 했어요. 거기에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신 170여 분들을 본인들이 원하신다면 다 그쪽으로 이주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공사가 진행되는 3년 동안 혹은 4년 동안 계속 거기에서 같이 사시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영구임대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다시 이쪽으로 입주를 시켜드리겠다는 게 지금 이 사업의 골자예요. 정말 이거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좀 가슴 따뜻해지고 훈훈한 그런 개발 소식이라면은 그거를 반대할 만한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환영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그 재개발 관련해서는 이런 모델을 좀 많이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한 번의 이 경험 그리고 이 한 번의 정책이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개발 정책에도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지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비되는 게 유성 그 장대지구 아파트 뭐 지금 재건축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거기서 내놓은 아이디어 보니까 그 유성 전통장은 그 지하 주차장으로 뭐 채광을 잘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참 대비되면서 씁쓸하다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드네요. 네, 기자님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방송 때에도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뉴스 잘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올해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난 해이죠. 전국적으로도 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해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왔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많은 부분들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저희 아는 것입니다에서도 당초에는 이 산내 골룡골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국제학술대회하고 특별 전시회 준비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7년 동안이나 묵혀 있었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줄여서 과거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전쟁 당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 전망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역사문화연대 박만순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충북 역사문화연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어떤 단체인가요? 예, 저희 단체는 충북 지역의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단체인데요. 향토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구술 증언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에 대한 연구와 구술 수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충북 지역의 역사를 이제 주로 이제 향토 역사를 다룬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 골룡골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제가 또 쓰셨던 글들도 많이 보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이 산내 골룡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예, 제가 2007년도에 대전 산내 골룡골을 처음 갔습니다. 간 이유는 당시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골룡골 유해 발굴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당시에 저는 골룡골 유해 발굴단에 속해 있어서 인문사회 연구 사업을 했습니다. 인문사회 연구는 뭐냐면은 그 사건 당시에 가해자,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그 인근 주민들의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건을 재구성하는 일인데요. 당시에 제가 인원은 적지만 10명의 구술자들을 인터뷰해서 네. 대전 산내 사건과 관련한 사건을 재구성해서 그 유해 발굴 보고서에 제 의견을 삽입을 해서 국가에 제출을 한 그 작업 때문에 골룡골을 접하게 됐습니다. 충북 분이신데 대전까지. 예, 그거는 그 대전의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가 네. 그 지금까지 따지면 근 20년 동안 사실은 골룡골 문제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오고 연구를 해왔는데 네. 제가 시간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07년도에 네.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심규상 기자하고 교류가 있으셨는데 상대적으로 예. 좀 한가하셔가지고 추천을 받으셨다. 예, 왜냐면 심규상 기자님은 전업 기자이시고 네. 저는 이런 그 역사 운동 이 네. 부분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자유로워서 네. 심규상 기자님이 강력히 권해서 제가 대전 충남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하게 된 경입니다. 네, 대표님 참 진지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에 이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예. 이 법 개정안에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예, 지난 5월 20일 날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5년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약칭 과거사법이 제정이 됐죠. 네. 이번에는 개정이 된 건데요. 개정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때 신청 못했던 분들, 그래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되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구제 방안을 준다. 그래서 신청 기간을 2년을 줬습니다. 1기 때는 신청 기간을 1년밖에 주지 않아서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라서 신청 못한 유족들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2년을 줬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잠시만요. 그러니까 예. 과거에는 신청 기간이 좀 짧았고, 그리고 또 그렇죠. 사회적 분위기가 이게 또 자칫 잘못하다가 어떤 낙인을 찍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던 분들이 이번에는 그렇죠. 이제 2년으로 늘어났으니까 좀 신청을 많이 하셔서 그 본인들의 억울했던 가족들의 사연을 좀 푸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담겨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1기 때는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까지 한 60년 이상 피해를 당해 왔는데 네. 괜히 또 신청 잘못해서 제2, 제3의 피해를 우리 자식이나 손주들한테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를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뭐 이른바 빨갱이 후손이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 네. 그래서 1기 때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피해의식이나 주저의식 없이 하실 거라고는 보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2년간의 신청 기간을 담보를 해준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조사 기간입니다. 1기 때는 4년 플러스 1년, 그래서 총 5년간의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3 플러스 1입니다. 3년간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1년을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즉 최대 4년간을 조사할 수 있는 거고요. 과거보다 1년이 줄었네요. 그러면 1기 때보다? 예, 줄었지만 어쨌든 1기에 큰 굵직한 사건의 성격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3+1, 즉 4년만 하더라도 기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큰 줄기는 해놨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보완적 성격이 더 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보상 문제가 빠진 건데요. 많은 유가족분들하고 시민단체가 아쉬워합니다. 물론 그 말은 맞지만 일기 때도 배보상 문제는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유가족들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힘겨운 작업이 되긴 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계속 끝까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정치는 결국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쨌든 굵직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저는 환영할 만한 법안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이 단계가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억울하신 사연으로 돌아가신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은 이 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고 좀 조사를 해주세요. 그 위원회에서 조사를 벌이고 그게 이제 사실로 판명이 되면은 이분들이 그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그런 민사 재판을 거는 거고 그런 과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5월 20날 과거사법이 개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그 개정이 통과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네. 즉 올해 11월 20일까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요. 그때부터 만 2년 동안 유가족들로부터 접수를 받게 됩니다. 접수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조사를 하게 될 건데요. 네. 이 조사를 통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면 유가족분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마시고 유족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승소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혹시 이런 이제 진실화해위원회 2기가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주변에 혹시 그런 사연이 있는 분들 있으면 신청을 하시라고 많이 독려를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곧 골룡골의 기억전쟁이란 책을 출간하실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예,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6월 27일부터 네. 그리고 7월 17일까지 그 대전 산내 골룡골에서는요, 약 6,000명의 민간인이 학살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대전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정치 사상범들과 그리고 대전 충남 지역 보도연맹원 부역 혐의자들이 학살이 됐고요. 네. 대전 형무소에는 대전 충남 지역의 정치 사상범들만 수감돼 있었던 게 아니라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관련자의 상당수가 수감돼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당시에 대전 형무소는 전국의 주요 정치 사상범의 집합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가장 많은 인원들이 수감이 돼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대전 산내에서 학살이 됐는데 이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살아남은 그 유가족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담은 책이 골룡골의 기억전쟁입니다. 그럼 주로 우리 대표님께서 유가족분들을 만나셔서 직접 구슬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런 것들을 재구성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 이미 보고서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는 내용을 제가 정리할 수는 없고요. 네. 그 유가족들과 그리고 목격자들 이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룬 거고 좀 몇 가지 특징적인 거는 어쨌든 그 대전 산내 학살 사건의 초기에 가해자의 주요 진두지휘를 한 심용현 씨, 그 성신여대 그 설립자이죠? 예, 설립자는 아니고 이사장을 했던 이사장. 분인데, 네네네. 예, 그분의 실명을 밝혔다라는 거, 그분의 자력서를 발굴을 해서 실명을 밝혔다라는 게 좀 나름대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신여대 가면은 그분 뭐 흉상도 있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한쪽으로 치웠다고 하는데 예. 이게 정말 우리의 정리되지 않은 과거사의 대표적인 한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 현충원에 그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들이 그 현충원에 있지 않습니까? 장군묘역에 떡하니 있죠. 뭐 김창룡부터 예. 해가지고.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김창룡인데 그 일제 강점기에 반민족 행위에 활동을 하고 건국 이후에는 해방 이후에는 그 민간인 학살을 진두지휘했던 그 사람들이 떡하니 애국자라고 지금 현충원에 지금 누워 있는데 사실은 역사가 너무나 잘못된 거죠. 심용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산내 학살 사건에 사실은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이 성신여대 이사장을 하고 몇 년 전까지 흉상이 교내에 버젓이 서 있었다라는 게 정말 이건 웃지 못할 비극인 현대사의 비극인데 그 따님도 또 총장하고 그랬잖아요. 해야 되는 거죠. 그 따님도 총장을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 따님도 총장을 했을 뿐더러 이사장도 했죠. 아이고, 네. 빨리 좀 이런 과거 역사들이 좀 제대로 정리가 돼서 대한민국의 그 후손들에게 그 바른 방향을 좀 설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산내골격권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제가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그 시민들의 그 소중한 정성을 모아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어요. 예. 그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평가하신다면은. 되게 의미 있게 봤고요. 네. 그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다양한 컨텐츠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특히 영상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는 우리 감독님께서 제작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 뭐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극히 적은 것 중에서 아주 돋보이는 보석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이 상업적인 영화로도 나와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화려한 육아 26년, 그다음에 택시 운전사. 예, 근데 보도연맹 사건, 형무소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상으로 기록된 게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영상이나 만화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작업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0년 만에 나들이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정말 저도 찍으면서 굉장히 좀 뭉클했었는데, 예.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요, 예. 웹툰 작가 한 분과 함께 이걸 좀 웹툰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기획도 그러세요?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상업영화에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예. 대표님께서도 아는 것입니다 활동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또 힘도 예. 많이 보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가시기 전에 그 책 출간을 하시면서 이제 그 출판 비용 때문에 모금을 좀 하신다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요즘 또 이제 이 윤미향 대표 건 때문에 후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긴 예.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번 광고하시죠. 예, 제가 이제 골룡골의 기억전쟁을 6월 중순, 며칠 안 남았는데요. 6월 중순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릴 책들이 아니라서 이제 자비 출판 형식으로 출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시민들과 유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죠?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부끄러운데. 그냥 충북 역사문화 연대 계좌번호가 있는데요. 네, 불러주십시오. 그 계좌번호를 설명드리긴 그렇고, 네. 그냥 오마이뉴스나 이러저러한데 문의를 하시면 네. 자세하게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부끄러워하시니까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어떤 포털 같은 데서 충북 역사문화연대 박만순 대표 산내골육골 검색하시면요, 관련된 내용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책 출간되는 데 있어서 저도 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의 먼데이 대전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시각을 들어보는 코너, 네, 외나무다리 시간입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죠. 이번 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유성구의 황은지 의원과 미래통합당 소속 대전 동구의 박철용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대선하면서 잘리셨습니다. 원래 저희 아는 것입니다 방송을 하시다가 보통 대선함으로 가시는데 네. 이 역수출, 역수입 되셨어요. 어떠세요? 강등. 아니 저는 네. 제가 황원주 의원님한테도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너무 네. 스트레스 받는다. 방송?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하고 싶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황원주 의원님은 계속 왜 이럴 때 우리 더 알려야지. 할 말 많을 때 이럴 때 다 하시죠. 이렇게 해서 저를 말리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끝나기 한두 달쯤 전에 이제 막 저도 적응이 되고 이제 재밌고 막 다음 방송이 기다려주고 다음 방송을 하면 어떤 주제가 나올지 막 네.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삶에 뭐 짧지만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공부하는 타임을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서운했군요, 많이. 서운했어요, 저. 그러니까 잘 좀 하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를 줄 몰랐어요. 네. 황은지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하차 통보를 들었을 때. 저 때문에 피해본 것 같아요. 제가 못해서. 근데 저는 약간 하차 통보가 있겠거니 했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봄 개편, 가을 개편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가 가을 개편 때 들어갔으니 봄 개편이 있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서 늦게 잘렸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환영합니다. 아는 네. 것입니다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훨씬 더 재미있게 방송해 보도록 하죠. 네. 제가 외나무다리라고 코너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 있지만은 두 분은 원수 아니시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황원주님 그쵸, 개인적으로 원수는 아니죠. 근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두 정당이 너무 원수처럼 구니까 좀 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두 분은 여기서는 근데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예,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어요. 한 가지는 그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정의기억 연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 윤미향 의원께서 이 연결된 이 사건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이 최초의 발단의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어느 사회 단체가 있으면 이쪽은 이제 그 내부 고발 이런 형식 딴 데서 지적을 받거나 감사 결과가 나왔거나 이런 식으로 됐거나 아니면 후보자를 검증하다가 이 역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그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 최초의 회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 이런 제보를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께서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로 인해서 문제 제기가 된 게 큰 의미가 있다. 이 짧은 얘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셨고, 네. 제가 정리를 잘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예요? 근데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주장하시는 게 뭐죠? 네, 일단 돈이 잘못 쓰여졌다. 그러니까 회계가 부실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폭로했을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윤미향 의원과 그 정의기억연대의 그 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좀 해명 내진 소명을 해명을 하고 되는데. 방어를 하고 소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잘못된 왜곡된 기억이다. 그럼 회계에 단순한 실수 같다 왜 그러냐는 식의 이런 반응들이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더 화가 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언론도 검증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의혹들이 계속 재생산되고 또 확대 해석도 되는 것도 있지만 재생산된 게 더 많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의기억연대라는 게 이 정대협이라는 게 그 전에 왜 만들어졌으며 이게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모금액을 다른 데 쓴 게 더 많다는 거로 국민들이 또 놀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잠깐만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이용수 할머님께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신 게 크게 한 가지는 돈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것 같다라는 네네. 그런 거 한 가지를 지적을 하는 거고 네네. 또 할머니가 그 피해자로서의 상징성이 있는데 그런 네네. 분이 내부에서 얘기했다라는 그런 것들, 그렇죠. 네, 그 문제를 얘기를 하셨고. 네, 황은지 의원님 얘기 들어볼까요? 여기까지 일단 듣고. 일단은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어쨌든 좀
흠집이 날 명분을 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저는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지금 사실 이제 시민단체 내부나 어떤 여론에서도 조금 이렇게 양분되는 상황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먼저 들었고, 다만 이제 추후에 좀 진상규명이 제대로 좀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의혹만 나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뭐 거기 관계자도 아니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회계 처리가 잘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정신대와 위안부가 다르다는 것을 그동안 알지 못했던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위안부 운동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념 정리도 다시 한번 좀 되고, 어떻게 하면 일본의 사죄를 받을 수 있도록 싸울 수 있을 것인가도 다시 한번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안성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건 명백히 배임 횡령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횡령이라고 하면은 그 돈을 가져갔다라는 게 밝혀져야 되는 거죠. 돈을 그 발언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가 이건 나중에 알아서 제 얘기 아닙니다. 배임은 손해를 끼친 건데 고의로, 횡령은 돈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착복한 거니까. 네. 아니 근데 이건 배임 그런 거 나온 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서 표현하는 거는 기부금을 쓸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따로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비싼 가격에 고가로 매입하는 그런 펜션밖에 없었나? 저는 그게 좀 의아하고, 쉼터라는 게 정말 할머님들의 휴식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이죠. 생활 공간을 처음에 계획하고 진행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머님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시 내에서 할머님들이 모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전혀 엉뚱하게 의도만 비슷하게 맞춰서 또 고가로 매입해서 굉장히 싼 가격에 급매를 해버리면 여기는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배임에 대한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도 이건 배임죄가 형성되는 거라고 좀 봐요. 그거는 또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당시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찰 조사가 그건 흘러가는 거 보면 될 것 같고, 할머니가 좀 많이 윤미향 의원께 서운하신 감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기자회견 보니까. 네, 그랬던 것 같고, 얘기 중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농구 대회를 가가지고 할머니를 앞세워서 모금함을 돌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는 얼마든지 이제 문제 삼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회계상으로 투명하고 않고 이런 거를 떠나서 사실 이제 할머니들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윤미향 의원 회계 관련된 부분은 검찰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거를 보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시민단체들 회계가 부실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과 다르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할 만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시민단체들 기부받는 거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보통 법의 근거에서 정해진 그런 걸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근데 시민단체 감사는요, 단체가 정관에서 지정해, 자기가 시민 단체가 어디에다 맡기겠다, 감사를 맡기겠다, 그렇게 해서 정관에서 감사를 지정해서 두고요. 그러면 감사분들이 하시는데 사실 요식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회계사분들이 감사를 맡아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 받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좋은 의도로 활동한다, 이런 기저에 그런 신뢰관계가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은 또 액수가 크지 않고, 이번 정의원은 액수가 좀 이제 모금을 많이 했으니까 커서 더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근데 회계가 좀 이렇게 서툴기는 하죠. 통상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두 분 정치인이시니까 정당은 안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냐하면은 정당은 국가로부터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잖아요. 정당들 영수증 처리, 지금 윤미향 의원이나 정 의원한테 들이대는 잣대로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은 미래통합당 이런 정당들에게 들이댔을 때, 아니면은 다른 언론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무조사거든요.
언론사 세무조사한다고 하면은 뭐 언론 탄압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좀 이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사실 여기서 뭐 정당이나 언론을 음. 같이 얘기하는 건 조금 논점을 벗어나는 부분인 것 같고, 뭐 니네 제대로 안 하면서 우리 제대로 못한다고 말하는 거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근데 저는 사실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더 회계감사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 단체 후원을 하고 싶은데 이 단체가 정말 그 후원금을 본래 취지에 맞게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후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뭐 10만 원을 후원했으면 그 10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 이런 피드백을 사실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들의 요구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근데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는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본인들이 어떤 이제 후원을 받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민단체를 해봤지만 사실 그런 점은 진짜 바뀌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뭐 시민단체들뿐 아니라 그 정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가면 너무 포괄적으로 가기 때문에 네. 안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마녀 그 사냥식은 20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문제 있지만 20대 때 왜 그 유치원 3법이라 그래가지고 유치원 회계에 대해서 투명하게끔 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시민단체라는 미명 아래 굉장히 우죽순 기부를 받고 지원을 후원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그 단체를 갖춰지고 형식을 갖추면 정보 보조금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보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인 회계를 할 수 있도록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통합 무슨 전산 시스템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법제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립유치원도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하자고 아마 그런 시스템 만든다고 하면은 시민단체들이 쌍수 들고 환영할걸요. 제발 좀 그래요? 하겠다고. 왜냐하면 편해지니까. 어려워하니까 이 회계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히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뭐 좋은 의도로 하는 시민단체도 굉장히 많겠지만요. 정말 형식적으로 하면서 그 기부 받고 후원 받은 걸로 인해서 진짜 이런 게 왜 국민들이 불신을 갖고 못 믿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되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단체가 굉장히 전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데 이 윤미향 의원이 정말 아까 뭐 우리 황지영께서도 뭐 할머니를 앞세워서 뭐 모금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은 정치하려고 이 위안부 문제를 이용했다 내지는 활용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의도로 했고 이게 하다 보니까 점점 커지고 내가 유명세가 생겨서 후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우리 거지. 박 의원이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부터 그 의도했다? 그건 쉽지 않아요. 아니 저도 근데 사실 뭐 정치를 꿈꾸기 위해서 30년 동안 단체 활동을 했다는 건 저는 그건 진짜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박철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어떤 단체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시민운동을 통해서 성장해서 정치 영역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네. 이 윤미향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더 큰 효과적인 방어와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윤미향 의원께서 이런 사건만 없었으면 정말 정신대 뭐 위안부 할머니 다 해서 큰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30년 동안 이분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지금 일본 쪽에서 방송이나 이런 우익 방송에서 하는 그 비아냥 방송들 요새 막 나오잖아요. 요미우리 신문에서 하는 뭐 내용들 보면 저도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그동안 여야를 떠나고 좌파 보수 우파 좌파를 떠나서 이렇게 30년 동안 해왔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요즘 들어 폄훼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움,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저러시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서 안타까움, 그런 정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릴수록 아픔 내지는 네. 하지만 언젠가는 가려지겠죠. 네. 이 사건은 예,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얘기거든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장으로부터 9억 원의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15년에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아서 2년간 예, 복역을 하다가 이제 만기 출소를 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렇게 1심은 무죄 나왔었죠. 그리고 2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고 대법원이 그걸 확정한 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요즘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이제 공개되면서 그거는 검찰하고 이렇게 짜맞춘 일종의 시나리오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육성 증언과 함께 나오면서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어쨌든 뭐 법리적으로는 이게 진짜 재심이 가능한 거냐, 새로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차차 이제 증거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재심을 결정할 일인 것 같고, 저는 사실 판결도 판결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한명숙 총리의 명예회복이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가 끝끝내 재심을 받지 못하고 유죄로 남더라도 사실 국민들께서 그게 유죄가 아닌 무죄라고 알면 또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소상히 밝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놀라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 전에 민주당이 150석을 넘기고 과반이 되기 전에 180석 거대 정당이 되기 전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갔어요. 의미 있게 다가갔던 게 뭐냐면 법제화시켜서 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인 같은 법제화를 시켜서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뜻과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갔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177석 거대 여당이 되더니 태도가 틀려졌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검찰개혁을 177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을 갖고 있으면 전에 했던 것처럼 검찰의 힘을 낮출 수 있는, 검찰의 균형 잡힌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화시켜 나가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원내 대표인 김태년 대표가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 보고 난 저희 같은 인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고 한편으로는 무섭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황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심의 요건, 근데 이 재심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건 전면 재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먼저 나왔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좀 놀라웠다. 이 거대 여당의 권력의 힘을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나쁘게 그러니까 표현하면 법으로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나쁘게 보면 오만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게다가 요새는 또 김현희 칼기 폭발 사건 얘기도 또 서른 의원으로부터 나왔거든요. 이것도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걸 보고 과연 이게 정말 국민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지지를 해서 180석 일 잘해보려고 했던 그런 힘을 받은 거대 여당에서 할 수 있는 태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일단은 사실 그게 태도가 바뀐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제 결국에는 그거랑 연계되는 것 같은데 공수처법하고 논란이 그러니까 논란과 이어지는 것 같은데 21대 국회 어떤 첫 이슈? 첫 쟁점 이슈가 공수처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공수처 논의하고 한명숙 총리 재심 그리고 검찰개혁 이야기가 좀 같이 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서 사실 다시 한번 이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정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공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꿔 얘기하면은 그 동안에 과거 검찰이나 이런 수사들이
너무 좀 이렇게 의혹이 가는 것들이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억울한 피해자는 사건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럼요. 그런 사건들에 대한 건 많아 있었죠. 네. 뭐 이번 사건도 그렇고 뭐 역대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런 거를 모아서 그 당시에 검사들이 왜 이렇게 했냐, 그걸 공수처에서 조사한다고 하면 저는 동의해 드려요. 동의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갖추지는 거는 전 잘못했다고 봐요. 원내 대표가, 거대 여당의 원내 대표가 이런 거 문제가 있지 않냐 툭 던지면 거기 대해서 언론이 물고 언론이 찾아서 뭐 줄줄 찾아내면 그거를 이제 정치권에서 다시 회자시키는 뭐 이런 시스템, 이게 난 근데 그거를 거대 여당이 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하세요, 황 의원님.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명숙 전 총리도 이제 그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나 육성에 따르면은 그분이 이제 없는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본인이 진술을 번복해서 또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한명숙 전 총리 말고도 우리 세상에 굉장히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힘없는 노동자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권력에 의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 정치권이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귀 기울이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너무 이제 이런 굵직굵직한 본인들의 그 이슈에 뭐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유명세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이런 정도라도 다뤄지는 것인데 일반인들은 그게 불가능하고 사실은 그런 건건마다 사실 다 공론화해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 오늘 이 얘기는 그러네요. 두 분은 공수처가 이제 도입이 되면은 그 공수처가 이게 그 검찰 당시 이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공감한다 뭐 이런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과반이 넘는 거대 여당이면 더 의미 있게 법으로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좋은 법 만들어서 검찰이 힘을 못 쓰게,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 거대 권력으로 인해서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시킬 수 있잖아요.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뭐 인사수사 지침을 법률화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하나 지켜보죠. 네. 네. 이제 출발했으니까. 분명히 저는 이게 뭔가 사법농단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좀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분명히 어떤 그 한명숙 총리가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맥락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까지 소상히 밝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대법원 한명수 사건 대법원 판결했던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관이었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요. 뭔가 네. 뭔가 조금 그렇죠. 깨름직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I'm Season 10 외나무다리 첫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하세요? 시간이 짧죠? 그래서 되게 짧네요. 짧죠. 네. 짧아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씀을 좀 압축해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진정한 방송인이 되시려면요. 네. 짧은 시간에 가급적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압축적 그런 화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로부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주간 상식. 이번 주에는 세무 회계에 관련된 시간인데요. 마른수건, 류영수 공인회계사 만나보시겠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른수건 이름 마음에 드세요? 예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그 세금 걷는 쪽에서는 마른수건을 짜서라도 물을. 네, 마른수건, 류영수 회계사님하고 이번 시간에 세금 관련된 그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뭐 절세와 탈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일단 세금이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은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 또 그 국가의 보호 아래서 어떤 정당한 경제 활동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일정량의 그 사회 구성원 차원으로서 돈을 분담하는 그런 것이 세금 아닐까요? 그렇죠. 국가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법률에다가 징수하는 것을 세금이라고 그러죠. 네. 네. 교회에서 내는 11조는 세금일까요? 11조요. 교회 11조요.
어떻게 보면 세금 성격이 교회 안에서만 봤을 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죠. 세금보다는 기부금? 네. 그렇죠. 그건 기부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이러한 세금은 뭐 국가가 그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한다든지 최근에 보면 재난 지원 자금으로 국민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세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세금하면 솔직히 내고 싶을까요? 내기 싫을까요? 가급적이면은 좀 덜 내고 싶거나 안 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겠죠. 흔히들 뭐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세금만 뜯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종종 하시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절세하고 탈세가 있는데 사실 절세라는 거는 세법이 인정하는 법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세라는 게 있지만 사실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거는 세무 상식만 있으면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제가 세무 상식이라고 했지만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절세를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밥을 먹고 살죠. 그러니까 세금이 예를 들어서 그냥 정상적으로 딱 어떤 룰에 맞춰서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거기에 국가가 인정해주는 이러이러한 항목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면은 100만 원의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절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평소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증빙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 정리를 꼼꼼히 한다든지 또는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죠. 그래서 각종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를 이러한 조세 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다음에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절세는 말이 절세지 그냥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탈세는 그거는 범죄. 무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죠. 그죠? 혹시 그 탈세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유, 저는 탈세 해본 적이 그 정도의 그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탈세라고 하면 먼저 수익금액 누락, 실물 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가공비용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이전 등이 탈세라고 하죠. 그래서 탈세를 해본 적은 없지만 탈세를 조장한 적은 있죠. 혹시? 누구 저요? 네. 언제요, 제가? 아마 모든 분들이 이러한 탈세를 묵인하거나 네. 조장하는 행위는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거나 하게 되면 현금으로 지출하면 뭐 얼마를 깎아드립니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분 그 상대방 입장에서 그 수익 금액을 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현금 얼마, 카드 얼마 했을 때 우리가 현금을 내면은 그게 기록이 안 남을 수 있으니까 그 탈세 현장에 우리가 일종의 묵인하고 동조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아파트를 사서 임대료 공사하는데 세금을 끊으면 부가세가 10%가 가산되는데 현금을 주시면 얼마를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탈세를 주장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 일상생활에 탈세가 상당히 좀 그런 식이라면 만연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행위를 많이 하면 만연했지만 그 정부에서는 이런 그 세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뭐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한다든지 현금 영수증 발급임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전자세금 대한 발행을 의무화한다든지 해가지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게 그러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 계사님 만약에요. 이제 제가 어떤 현금으로 하면 더 싸게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행위가 소득 금액을 누락한 그 업자가 이제 걸렸어요, 그게. 그러면 그 업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 받습니다. 소비자는 안 받고? 그게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그 자료 누락해서 거래를 했다라 하면 그런 거는 좀 예를 들어서 세금세서를 안 받았다든지 이러면은 물론 그 매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공제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불이익도 있지만 또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자료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같은 것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생활에서,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는 뭐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세무적으로 그 벌금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업자가 탈세한 거잖아요. 그 현금을 주면 더 싸게 해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탈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묵인 내지는 동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크지 않으면은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아, 네. 탈세를 하게 되면 보통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희가 그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 등이 뭐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받았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죠. 이 구속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도 무슨 386 기동대인가? 아, 예, 서울시에서 그 지방세 걷는, 네. 세금이 연체되거나 고의적으로 안 냈다거나 하면 가서 막 조사를 하고 그러죠. 네, 딱지 붙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을 추징하는데 어떤 경우는 사업자를 구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세금만 추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금만 추징하는 경우는 주로 세무신고를 했는데 세법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모르겠다든지 이런 경우는 세금하고 가산세를 추징을 하게 되고, 가산세. 그러니까 그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그 징벌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내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게 일당 10,000분의 2. 10,000분의 2. 예. 그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물론 이제 가산세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렇지만 10,000분의 2가 이제 지연제출 가산세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좀 많은 금액을 탈세했을 경우 뭐 그런 거예요? 악질적이거나? 조세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러한 그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가짜로 거래를 허위로 만들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런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내야 될 세금의 2배를 더 물어야 된다. 그렇죠. 또는 둘 중에 하나. 근데 다만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조세법 처벌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야 될 세금이 그 부정하게 안 낸 세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형량도 올라가고 물어야 될 돈도 3배라는 거네요? 그렇죠. 3배 이하. 이게 국세하고 지방세 모두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세금 안 내고 버티면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 나중에 뭐 소멸된다, 시효가 지나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 부과 소멸시효가 경과됩니다. 그래서 국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5년만 잘 버티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일반적인 세금은 그렇고 일반적인 세금이 5년 이하면 제한하는데 만약에 사기나 부정, 즉 조세법 처벌범 같은 경우에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상속증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년인데 이러한 또 사기나 부정으로 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 기한도 15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세금은 가급적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구성원이라면 성실하게 납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죠? 되겠죠? 네. 세무서에서도 그러한 사실들을 모르는 건 아니고 꼭 시효가 종료될 때 웬만하면 세무조사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시켜가지고 꼭 웬만하면 받아내려고 마른 수건을 짜려고 노력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본 세금뿐만 아니라 아까 일당 10,000분의 1이라고 그랬죠? 네. 가산세가 그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은 꼭 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뭐 각종 사회 공공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정부로부터 받는 그 여러 가지 혜택들이 다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성실하게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세를 위해서는 우리 류영수 회계사님 같은 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회계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수요일 웬스데이 대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